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 바로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의 테드 인터뷰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가 어떻게 이 엔터테인먼트판을 완전히 뒤흔들었는지, 또 그 중심에 있었던 결정들, 그리고 그 철학은 뭐였는지 핵심만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특히 과감한 베팅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독특한 기업 문화, 또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들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번 탐구의 목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인가요? 그때만 해도 넷플릭스는 뭐 스트리밍 회사이긴 했지만 주로 다른 회사 콘텐츠를 가져다 트는 곳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유통 플랫폼에 가까웠죠. 그런데 그때 리드 헤이스팅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1억 달러. 당시 회사 연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큰 돈을 들여서 자체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든다는 거였죠. 우와, 1억 달러. 이게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어요. 회사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콘텐츠를 사오는 걸 넘어서 이제 우리도 직접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HBO 같은 이미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강자들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출사표였던 거죠. 성공을 확신했을까요? 헤이스팅스 본인도 인터뷰에서 엄청 무서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확신했다기보다는 스트리밍 시대에는 이게 꼭 필요한 변화다. 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였다? 그렇죠. 이미 기존 케이블 회사들이 다 자체의 콘텐츠로 승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드라마를 공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몰아보기. 네, 한 번에 모든 에피소드를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정말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예전 DVD 박스 세트 같은 거 사면 한 번에 쭉 보던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랬어요. 밤새워서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시리즈물을 한 번에 몰아서 볼 때 느끼는 그 몰입감, 그 힘을 간파한 거죠. 이건 기존의 TV 방송사들이 일주일에 한두 편씩 보여주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이 결정이 단순히 시청 습관만 바꾼 게 아니라고 하셨죠. 네,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어요. 하우스 오브 카드 하면 바로 넷플릭스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강력한 브랜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아,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구축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넷플릭스가 회원제 모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략이에요. 당장의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수익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강력한 오리지널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이고 또 기존 회원들을 꽉 붙잡아 두는 거죠. 락인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과감한 시도, 그런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역시 넷플릭스 특유의 기업 문화가 있었겠구나. 네, 빼놓을 수 없죠. 규칙이나 절차는 최소화하고 자유와 책임을 엄청 강조한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휴가 정책도 없다면서요? 그냥 직원들이 알아서 쉬는 거라고? 네, 그게 참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만큼 책임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아, 책임. 네. 그러니까 업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뽑아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 높은 성과를 기대하고 또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 공유를 굉장히 투명하게 한다고 해요. 정보 공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거의 모든 내부 정보나 회사의 핵심 전략 같은 것까지 직원들하고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보를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걸로 유명한 애플 같은 회사하고는 정말 정반대 방식이죠. 오, 정말 다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설득한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회의 같은 데서 자기 의견이 다른데 그냥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걸 거의 불충 수준으로 생각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또 하우스 오브 카드 투자 같은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아주 큰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를 믿고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문화. 이게 핵심이네요. 네,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엄청난 컨텐츠들을 만들었는데 그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사용자 개개인에게는 뭘 보여줄지, 뭘 추천할지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결국 이건 데이터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데이터 활용 방식도 좀 남달랐어요.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직접 별점을 매기는 시스템을 썼었죠. 아, 네. 영화 보고 별 5개 주고 그랬던 거요. 네. 근데 곧 한계를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쉰들러 리스트 같은 되게 작품성 있는 영화에는 별 5개를 막 주면서도
실제로는 집에서 편하게 아담 샌들러 코미디 영화 같은 걸 더 자주 보더라는 거예요. 약간 뜨끔한데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는 시간을 쓰면서 즐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방향을 바꿨군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보고 즐기는지 그 행동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쪽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킨 겁니다. 듣고 보니 그게 훨씬 더 정확하겠네요. 사용자의 진짜 취향을 파악하는 데는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그렇게 실제 시청 기록만 따라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이거나 가벼운 컨텐츠, 헤이스팅스가 사탕이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쪽으로만 사용자들이 쏠리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헤이스팅스 본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그 고민을 이야기했고요. 아, 그랬군요. 알고리즘이 물론 강력한 도구이긴 하지만 넷플릭스의 목표가 단순히 사용자들의 시청 시간을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최종적으로는 잘 엄선된, 큐레이션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엄선된 서비스? 네. 그래서 때로는 머드바운드처럼 좀 진지하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들, 그러니까 헤이스팅스가 브로콜리라고 비유했던 그런 컨텐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 사탕만 주는 게 아니라 브로콜리도 챙겨준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인간적인 판단, 큐레이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아갈 것인가? 그게 계속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는 고민이 엿보이네요. 그리고 헤이스팅스가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기부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특히 그 차터 스쿨,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하죠. 이쪽 지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좀 획일적인 기존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서요. 교육자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 이런 믿음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교육을 통한 기회균 등에 관심이 많군요. 네,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드 헤이스팅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넷플릭스 성공의 여러 요인들을 좀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말 판을 뒤흔드는 과감한 배팅이 있었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한 자유와 책임이라는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의 실제 행동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교하게 추천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동시에 그 기술의 한계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인간적인 판단, 즉 큐레이션의 가치를 놓치려는 고민까지 이 모든 것들이 참 절묘하게 맞물려 돌아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넷플릭스의 사례는 뭐랄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혁신하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사용자의 실제 행동 데이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기업이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나 방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단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분야나 혹은 일상에서 넷플릭스의 방식 중 어떤 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